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의 노영입니다.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 오프닝을 못하니까 우리 PD님이 저 써줬어요. 역전의 용사 노영입니다. 이걸 꼭 말해라. 뭐 훨씬 나아졌다는 느낌이 좀 들다는. 아, 그래요? 좀 나아졌습니까? 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이걸 꼭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약간 제 소개를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애청자분들 가족분들은 내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다 좋아하고 아니, 예쁘다고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굳이 성함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얼굴이 명함이신데 굳이. 아, 네. 이렇게 또 좋은 말 해주신 우리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대변인님, 부대변인이죠. 네, 선임 부대변인입니다. 선임 부대변인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경제연구소장도 지금 겸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PD님 저 앞에 조금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이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역시 미인들만 모이는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괜찮으세요, 그래도? 같습니다. 계속 네. 동의 못하는 말씀하시는데 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 참네요. 나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네, 그런 말에 동의 못하는 쫌생이 정기한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뭐 봉민적 수석 관련된 취재도 해놨고 또 혹시라도 오늘 주제로 다루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수상과 함께 방문했던 호류지가 한일 간에 어떤 또 과거에 1000년 이상 된 역사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좋아요. 아, 우리 벌써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제 방송 히트 쳤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정기영 평론가 입이 이만큼 올라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요 지금 봉욱 민정수석 정말 뭐가 있다. 이분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까? 이 모든 것의 배후는 봉욱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우리 이번에 이 중수청 공수청 관련해서 우리 뒤통수 맞았다.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이용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까? 우리에게 왜 이랬나? 이러면서 지금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혹은 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 많은 분들께서 장난해 니네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을 뒤통수를 친 우리 이번에 법무부 정부 입법안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안 반대의 의미로 사퇴한다라면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우리 정기한 평론가한테 듣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 이러면 회의가 공개 회의를 해야 됩니까? 비공개 회의를 해야 됩니까? 회의는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를 할 수 있겠죠. 중요도에 네. 따라서. 그러면 회의 결과를 공개를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회의 결과는 공개를 해야 될까? 알려줘야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자,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네. 알고 있었다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16분이 계세요. 오늘 사퇴한 분이 6분인데 네.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회의 내용을 공유를 해서 자, 어떻게 되는지를 뭔가 피드백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단독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질문만 던졌답니다. 자문회의에 질문만 던져놓고 자, 예를 들면 네. 공소청과 쉽게 얘기하면 중수청을 두는데 중수청의 수사 지휘 라인을 단일 체계로 할 거냐 아니면 이중 체계로 할 거냐. 근데 절대 다수의 자문위원 의견들은 이거는 단일체로 가야 되지. 여기에서 변호사 중심의 예를 들어서 수사관 이름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과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수사관. 전문수사관을 하위 개념으로 두는 것은 안 된다. 절대 다수의 의견이 단일 의견으로 자, 단일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는 싹 빼버리고 마치 그런 자문단의 압도적 다수 의견을 배제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갑작스럽게 자, 정부 입법 예고하는데 회의하겠습니다 라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걸로 가져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이제 정부 입법안으로 공개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봉욱이 없었죠. 네. 알고 보니 봉욱이 매주 한 번씩 그 회의를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했다. 그러면
그 검찰 개혁 추진단에 몇 명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쭉 정리를 했는데 추정컨대 거기에는 검사 출신들이 현직 검사가 최소 10명 정도는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안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지난번 검찰 조직보다 훨씬 더 개혁된 형태로 지금 가져와 버려서 발칵 뒤집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느냐? 사실 이게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인데요. 실제 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 정부 입법 예고안은 엉터리다.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완전히 진행이 되었더라. 특히 현재 민주당의 1, 2심판 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실제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었고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자문위가 검토해서 내놓았던 의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원화된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맞다 그랬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이원화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왔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원래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9개의 중대 범죄를 규정을 해놓았더라.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도 추가로 관련돼서도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 수직 관계죠. 수사사법관 그 아래 전문수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할 곳은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공소청은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수사라는 그 중수청만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검사들 그러니까 그 봉읍 민정수석 라인의 검사들을 제외하고 다른 검사들도 이거 이렇게 이원하는 거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원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어떤 거를 원하냐.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이라든지 전문수사관이 명칭은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 협력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도 지금 제가 그 처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거를 한동훈이 등으로 바꾸기 전에는 4가지, 2가지만 수사할 수 있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부패하고 경제 수사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한동훈이 등으로 바꾸고 지금 이게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면서 9개로 늘었는데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를 줄이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방송 직전에 통화가 법무부하고 돼가지고 봉업 문정수석 관련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그 취재를 좀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저 대목에서 이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네. 봉옥수석의 권한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본인이 주도할 것 같으면 청와대에서 만들지 왜 이것을 총리실로 보냈느냐 검찰개혁안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개혁안을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정리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집행하는 부처는 행안부죠. 네. 법무부에서 관장을 할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 몰랐다고요? 지금 나오니까 이거 최종안이 아니다. 차분히 논의한다. 보안수사권 이미 다 한다고 발표해놓고는 정부 누구 아니에요? 그럼 봉욱이 이 정부예요? 이 나라 정부냐고요? 네. 봉욱안이 정부 아니면 정부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법무부에서 나왔던 행안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빼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 정도 파장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봉욱한테 다 맡겨놨다? 봉욱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예요? 누가 이걸 동의를 하고 주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범죄 수사에 대한 범위를 9개로 하면요. 모든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고 송영길 대표를 죽이고 수없이 많은 김용, 정진상 다 허위 조작 날짜로 죽였던 거 아니에요. 네. 이들한테 다시 권한을 준다는데 정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제는 착한 검사 데리고 이름 바꾸지 않았느냐? 뭘로? 전문수사관으로 이름 바꿨으니까 수사관이 아니고 뭡니까?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러면 착한 검사들로 충분히 우리는 이 정부에서는 운용해서
법 앞에 평등 실현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더니 검찰개혁 추진단의 6명의 위원들은요.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체해야 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바로 봉욱 민정수석이다. 공소청 보완 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된다. 특히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시킨다는 내용이 부칙이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다. 도대체 누가 뺀 것이냐? 이게 정말로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실제 이 법률안이 킬되고 실제 다른 안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임세연 부대변인님. 참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의 과제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의 요구도 이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뭐가 약간 좀 꼬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봉욱 수석에 대한 불씨는 애초에 임명 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분의 과거를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어쨌든 보수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 고위직에 있었고 엘리트 검사로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차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본질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수사보안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문제가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거기 있었던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이렇게 해명을 하고 다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이 집단 항명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보안 수사권 말도 꺼내지 말라고 여론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또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네. 오히려 검찰의 이런 기능을 강화를 하는 모습, 이름만 바뀌었지 오히려 기능이 더 세진 이런 게 나온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서봉학 교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 뿐더러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엉터리 같은 일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궁금증은 사실은 이거입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정부 입법안을 발표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줄 몰랐나?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몰랐나? 이게 전적으로 민정수석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자, 제가 네. 요거는 하나 네.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계속 얘기가 가다 보면 당연히 비판의 지점은 너무 갈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선수를 좀 쳐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입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예고 상태이잖아요. 예고 네. 상태인데 물론 이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정치권에서 달려들어서 특히 야당에서도 비판하기 때문에 좀 커진 면이 있지만 정부 입법 예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최종 단위가 아니라 수기의 과정 가기 전에 예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도 뭐 투자자산보호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요 안에서 실무 단위로 논의한 다음에 입법 예고한 다음에 나중에 수기 과정 거치고 최종 공포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 검찰개혁과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다시 거듭 말씀드린 수기의 과정인 건데 돌아다 보시면 지금 검찰총장 없죠. 네. 검찰총장이 없는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임명하고 싶지 않아 해요. 아, 그래요? 검찰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검찰
어쨌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7개월 동안. 네. 그 이유는 검찰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된 이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너무 안 가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그런 의지는 확실하다. 지금 과정에서 뭔가 틀어지거나 네.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우리 부대변인이 얘기하셨는데 이 본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에게 너무 국민들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저도 취재를 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면서 정부 입법안을 어떻게 하라고 한 사실 자체가 없고요. 그건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 누가 주도했느냐, 그러면 여기에 정성호 법무장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비판적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봉욱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일방적으로 던져버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랬느냐?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이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검찰개혁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모아서 오늘 서박 교수님과 제가 인터뷰를 하고 밤 10시에 이제 특별 긴급 인터뷰로 나가는데 이 방송 네. 끝나면 나갈 건데 주가 5천 만들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된 것이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륙했는지 범죄가 없는 놈도 범죄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렸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서거에 이르게 한 자 MB가 그렇게 나섰지 않습니까? MB지도 그 검찰의 감방에 갔고 윤석열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은 어제 이제 멸망을 했어요. 몰락을 했다. 그럼 이 검찰 조직이 속성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아니다. 안 바뀐다.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중론이고 변치 않는 지금 열망인데 이걸 봉욱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지도 않고 밀실에서 지가 알아서 해서 야 그러면 봉욱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둘이 구워 삶았나?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이 안을 동의하네? 정부 아니면 누구 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모르는 건 뻔히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총리실은 그러면 이걸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봉욱이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해서 아예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제가 나쁘게 이야기할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갈라치기 수법이다. 정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이익 보느냐? 검찰 세력, 검찰 잔당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겠지. 절묘한 시기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당청 간에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좀 불편하다. 이거 당은 지금 어떻게 정부안을 당이 이거 무조건 안 돼요. 우리 입법기관이니까 우리 알아서 하겠다. 이게 되냐고. 정말 국민의힘이 낸 안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러면 던져버리는데 밀실에서 하고 공개하지 않고 충분하게 수기와 토론하지 않고 이렇게 던져버린 것은 내부에서 저는 폭거가 일어났다. 아니면 이것이 진짜 검찰 구태타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사안을 면밀하게 쳐다보고 주범이 누구냐,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지금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걸 진짜 듣고 따지는 있으니. 거는 정말 맞고 지금의 이 나와 있는 이 입법 예고안이라 좀 말하기 네. 싫지만 이런 거 전혀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 컴플리트하게 뭐 여기 의견을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특히 법 쪽에 계신 분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검사를 한번 해보셨던 분이나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안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과 되게 반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민심이랑 되게 다르게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순방을 가기 직전에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바로 어떻게 정리했냐. 당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은 무엇이냐. 공당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은 우리 민의와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힘을 여기다 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까지 안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방송을 보면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여기 시청자분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로 이제 그 취재를 하고 국회도 당연히 취재를 했겠죠. 왜냐하면 입법기관이니까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이라고 해서 100%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입법 예고기간을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2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법 예고기한 26일까지고 내일 의원총회가 1시 반에 열립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1시 반에 열리고 그 민주당의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담아서 이거를 정부에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입법 예고기간은 이거 수정을 합니다. 그 법무부에 얘기했죠. 그럼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것을 수정안으로 들어가느냐. 당연히 입법 예고기간에는 이거 수정이 되는 거다라는 답변과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 말이라고 언급도 해줬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SNS에 이미 며칠 전에 썼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 적극 수렴 계획한다. 그렇게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우려할 바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언론이 조용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도 지금 문제를 짓고 있지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뭐 진행을 하시겠지만 형사소송, 공소청법도 우리가 조목조목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이 설득하는 그런 과정,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검찰의 새로운 식민지가 될 것이다. 기존 고등검찰청 기능을 그대로 옮겨온 고등공소청 설치하니 웬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수청 법안의 문제는 첫 번째,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원화시키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문제다. 9개의 수사 대상을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다.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휘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접 지휘권이 필요하다 문제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실질적으로 정부 안에 담긴 행안부 장관의 제한적 지휘권 이거 재검토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왜 형사사법체계 일관성과 수사 독립성이 해치기 때문에 또 중수청장에 대해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 청장 자격을 제한한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우선 수사권과 이첩권을 부여한 것 등에 대해서도 문제다. 공소청의 상시 모니터링 구조와 입건 요청권 등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보안 수사권 얘기가 왜 없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슬쩍 그거 남겨두고 그냥 보안 수사 뭐가 다 필요 없이 그냥 수사할 수 있게끔 남겨두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이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안 수사에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공소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성하고 할 건지에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보안 수사 여부 문제는 추후에 좀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점은 추후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들이밀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뭐 보안 수사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뭐 공수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단 출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쟁점이에요. 송호 장관 얘기는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건 나중에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좀 있으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지금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들이 그동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차피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선거 국면 되면 이거 관심 없을 거다. 바로 그거죠. 네,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서지현 검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들이 희희낙락하고 있다. 그게 가을 때 얘기했어요. 서지현 검사가 아직 기억나는데 선거 국면 되면은 이게 검찰 개혁이나 이 수사권 분리라던가 이런 부분 관심 없으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결국은 검찰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장관이나 수석이 연루 혹시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나마 전 다행인 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주셨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후다닥 갔었으면 이런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도 작년부터 대통령 그런 말씀 하셨대요. 야, 나올 수 있는 모든 의견 다 나와봐라. 그러니까 니들이 주장하는 것, 검찰이 주장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입법안 같은 내용들이라던가 혹은 더 나아간 내용이라던가 등등 할 수 있는 얘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끄집어내놓고 여기서 한번 다 토론해보자. 그냥 끝장 토론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대통령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검찰총장도 임명 안 하고 계셨던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다 튀어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수사권 분리권에 대한 원칙과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과정에서 뭔가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우리를 회유든 뭐든 하는 이런 과정이 보이지만 그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취재를 하면서 진짜로 그냥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요. 네. 좋다, 이번에 안을 검사 너희들이 다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국회로 넘겨. 국회에서 알아서 정리정돈 해주는 거는 정부에서 받겠다. 이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면 저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은 봉욱의 의도와 다른 거죠. 대통령은 좋다 그러면은 검찰 조직 또는 검찰 출신들이 만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단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안을 어쨌든 입법 예고까지 간다라고 내부에서 합의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 튀어나왔고 이건 아니야라고 반발이 나오니까 결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정말로 제 희망 회로가 현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문위원들 6명이 동시에 사퇴하고 이런 걸로 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왜 지금 정성호 장관은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보안수사권 혹시 뚫을 수도 있다는 거야. 논의하지 않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결론이 났어요. 당정청 회의에서. 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논의할 게 아니라는 것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중수청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검찰 조직. 원래 봉욱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인가 했죠. 대검 차장 했죠. 그때 뭡니까? 본인의 꿈은 진짜 중수청을 만드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성격시켜서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검찰에게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보안수사권 결론 안 내고 본인이 냈던 안은 검찰개혁추진단의 안은 지난번보다 검찰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것. 그럼 이거는 봉국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성호 장관도 내심 동의를 했을 수도 있다. 네.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갈라치기 시작되고, 그러면 당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 당에서 특별 요 긴급 현안 토론회 같은 게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정도 참여한, 전례가 없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같이 마이크를 잡고 했던 이야기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내가 막는다.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왔고, 물론 검사 출신들이 일부가 있긴 했지만,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지금 분위기도 단일한 목소리로 이거 어떻게 하자라고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오늘 6명이 동시에 사퇴를 하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수사는 공소청하고만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직접 수사, 2항은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신분이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 수사를 얘기할 때는 저 이제 중수청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수청은 신분이 검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수사사법관, 전문 수사관을 바뀌었기 때문에 보안 수사하고 중수청은 상관이 없다. 근데 법무부 이제 취재하면서 나온 얘기는 중수청이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공소청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럼 보안 수사권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지금까지는 수사권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은 언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글쎄요, 국회에서는 마지막까지는 법사위에서 수정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아무래도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들께서 시청자분께서 너무 우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법무부에서는 야 우리 그럼 공개 토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보안 수사권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걸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수청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보안 말씀도 수사 맞는데 요구권만 가지면 안 되니까 한번 이거- 공개 토론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간단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럼 중수청은 9개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수사를 자기가 주도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보안수사고 보안수사 아니고 뭐 어디 있어요. 다 수사 다 하는데. 등 때문에 한동훈이 등 갖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등 제가 갖고.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중수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도 경찰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이미 중수청이 초거대도직이 되어서 네, 3,000명. 모든 수사를 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그냥 검찰이 부활하는 것이고 이름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검사라는 일종의 뭡니까 이제 요거만 이제 뭐 그 아까 이제 수사관으로 이제 전문 수사관으로
것이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으로 이제 바뀌는 헷갈려, 건데. 이름도. 수사사법관. 안 들어가죠. 네. 예, 수사사법관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일부러 좀 크게 하는 것은 이거 자칫 잘못 다루면 진짜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그건 맞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잘 다뤄야 한다. 심각하게 좀 봐달라는 네, 말씀입니다. 이 정수님께서 대통령이 혹시 내란 척결과 검찰 개혁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가요? 어이구, 걱정이 아닙니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취재 내용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요.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공수처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정확하게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느냐? 그동안 워낙 뒤통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렇고 실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 전부터도 물론 그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우리가 아깝게 잃었는데 그 잃어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치 검찰들의 농간 때문이었다. 특히 정권과 야합한 정치 검찰들 때문이었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무지막지한 공소 제기까지 이루어졌고 윤석열과 같은 정치 검사가 날뛰게 된 거 아니겠느냐는데 이거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검찰은 없다. 가장 좋은 검찰은 죽은 검찰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받고 있는 검찰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검찰도 계십니다. 근데 일부의 특수부, 정치 검찰 때문에 일부 성실했던 검찰들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도 그렇죠. 그분들도 분노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개혁에서도 이 일부에 있는 검찰들이 개혁을 막고 있는 형상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검찰은 얼굴을 계속 바꿔요. 카메라 오는 것처럼. 자, 윤석열 때 이 얼굴 했었어요. 이재명 정부 되면은 또 이재명 정부에 맞는 모습을 얼굴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혹은 활발하게 토론이 되는 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조용히 지나갔다면 뜨고도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개혁이 우리도 모르게 쓱 지나가서 어느 순간 이게 법이 완성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럴 수가 없고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시끄러운 과정이 있으면서 오히려 여론은 검찰 절대로 힘주면 안 돼. 수사권, 기소권, 원칙대로 분리해야 돼 라고 해서 최소한 그 수사 보안권조차 갖지 못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부에선 여전히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 이름도 어렵습니다. 수사사법권,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장하시는 일부의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민생 뭐 피해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법조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은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그렇겠다 또 등 돼가지고 그게 차고차고 돼가지고 또 별건 수사하면 어떡할 건데 그게. 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기 때문에 검찰은 본인들이 왜 그렇게 취급받는지 반성부터 하고 이제는 시민들과 이제 정당과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한 건 알겠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토론을 활발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를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살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는 견제와 감시 균형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잘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제가 그 팩트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의 등 때문에 중수청의 수사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2개였다가 막 등으로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중수청에는 이미 9개로 늘어나 있어요. 이미 그냥 여기서 등이 더 이상 붙을 거는 없어요. 이제 9개로 마약, 내란, 외환 그리고 사이버 범죄까지 추가해서 이미 9개로 됐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안 수사와 중수청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서요. 기소만 하라는 공소청에서 수사하면 절대 안 되는데 보안 수사 요구권과 보안 수사권이 아직까지는 양쪽의 의견이 있기는 있다. 아니 공소청 내부에서도 그걸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야 이거 보안 수사권이든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다 가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아직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아까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하냐면 우리가 너무 너무 우려해야 해서 왜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좀 그렇게 공격하는 것까지 갈라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정기현 대표 할 말 있으신 거 아니 그러니까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제도를 두 층으로 나누어서 검사 출신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쉽게 얘기해서 수사사법관, 사법관이에요. 두고 그 밑에 일반 수사관을 두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뭔가 본인이 방향을 잡으면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다 지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 검찰하고 똑같다는 것이고, 그쵸. 9개로 늘어났던 것은 2개로 줄여놨던 것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특히 선거와 관련된 것, 정치인에 대한 그 뇌물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을 누구를 정적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검사라는 이름도 다 없애자는 것. 이게 기본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했던 수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고 보안수사 요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자체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 이제 합의됐던 근데 아니에요. 아직 보안사 요구에 대해서도 뭐 명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적인 조직을 두고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니까 그건 절대 안 돼라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에 있는 개혁 추진단이 이 정도 수준의 아젠다를 던져놓고 주제를 던져 국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모은다? 정권 출범한 지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마치 초보가 자 이거 이제 다시 논의해 봅시다 라고 던지는 방식이 의도가 없이 가능하냐고 정제된 것으로 네. 합의된 내용에 최대한 준하는 걸로 논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논쟁은 A든 B든 무엇이든 장단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정부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근본 바탕을 아예 뒤흔드는 방식으로 초안을 던져놓고 지금부터 논의합시다 라고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두 번째 왜 이런 거야 이거 누가 주도한 거야 뭐라고 하는 이제 책임론이 그렇죠. 바로 급부상하는 거죠. 네, 이동현 F2P님께서 우리는 검찰 개혁 제대로 하라고 대통령 사실을 뽑은 것도 있는데요. 검사의 힘이 너무 센데 이러다가 정말 검찰 개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눈을 보리맘님도 왜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 이런 말을 했나요?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보안사건 줘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거는 국민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가 네. 제가 오히려 걱정한 부분은 다 보안 수사권 여기에 많이 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 이상했던 부분이 수사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경찰 공수처 수사를 중수청에 이첩을 요청한다. 할 수 있다는 명문화 있습니다. 원래 가능했는데 이거를 법률 조문에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안 수사 남용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인지 수사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오히려 좀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첩 요청을 아주 당연히 할 수 있게끔 법률에 여기 집어넣었거든요. 중수청 법 안에. 이것도 우리가 좀 논의해보고 그런 좀 중요시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은 다르다라고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정권마다 사람 얼굴 바뀌는 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신념 갖고 끝까지 가는 게 맞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이 숨겨져 있다가 나의 본질을 숨기고 있다가 사실 윤석열 때 부역했다가 지금 튀어나와서 이재명 편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검사들 만나보니까 이 검사들 충분히 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동의를 하고 잘하겠다. 입에 혀처럼 할 수 있겠죠. 아니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진심을 느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단어일 뿐이에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고. 어떻게 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른데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때 검사가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까? MB 정부 때는 달라서 그랬어요? 박근혜 때는 달라서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달라서 그랬냐고요. 똑같은 검사 집단이 그대로 옮겨와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달아가지고 어느 놈 죽일까요? 이놈 좋습니다. 오늘부터 죽여드릴게요. 라고 해서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도륙을 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목격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5개 지금 범죄 혐의라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서고 2개는 항소심, 3개는 1심에 지금 있는데 정성호 법원장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책 생명을 걸고 야 이거 조작 날조 수사야 이런 검찰 허용 안 돼
라고 대통령의 부담을 자기가 나서서 짊어져 줘야 돼. 그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그 검사를 질책하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이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고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에요, 거리예요, 그게.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개혁도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당시에 후보가 3명 있었어요. 검찰총장 후보. 그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면접 보러 왔을 때 나는 가장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 국정기조의 검찰개혁 기조보다 훨씬 센 거 이야기하면서 난 이렇게까지 할 거다라고 해서 낙점이 됐는데 그 윤석열은 어떻게 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검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맨 초반에 이렇게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뭐 미리 선수를 쳐서 좀 쉴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 안 하신 거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다 튀어나와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일본의 정상회담 전에도 직전까지도 검찰의 가장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난 죽을 뻔했다. 내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과 신뢰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의 과정은 건강한 토론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조직 중에서 내가 지금 사건의 당사자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내가 피해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검사를 만났습니다. 고위직 검사를 만나서 야, 내가 이런 사건인데 좀 봐달라. 알았어,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면 통용되는 조직이 검찰 조직 말고는 있습니까? 경찰에 있는 내가 수뇌부를 만났어요. 내가 어떤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조사를 받고 있어. 자, 고위공직자 경찰 공무원 만나서 내 사건 좀 봐달라. 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게 이제 지휘 계통으로 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야 이거 무조건 봐줘라고 했을 때 이게 되느냐? 저는 유일하게 가장 강력하게 소위 말하는 그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찰 조직은 누구를 봐주자고 마음먹으면 봐주기도 하고 저걸 죽이라고 하면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소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왔을 때 아, 이 검찰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겠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진짜 뭐 걸린 게 있나? 검찰에? 다 캐비넷에 뭔가 두려운 게 있나? 아, 그래서 이 검찰하고 대충 그냥 짝짝꿍하고 끝내자? 이렇게 제가 의심병 환자처럼 이야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권한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사실은 그 초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견제와 균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사실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만 그동안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게 너무 컸고 우리가 그동안에 검찰을 믿었는데 검찰로부터 피해당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만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나오는 모양새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당신들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당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수기 과정을 거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 입법 예고안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또 정청래 대표도 앞으로 5번, 6번 계속해서 의견 수렴과 바꿔주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돌아와서 이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전에 이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약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는 조금 차분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전 당대표죠, 국민의힘. 사실은 어제 3명이 죽었습니다. 전광훈 구속됐고 윤석열 사형구형이 됐고 한동훈 전 당대표도 새벽에 갑자기 제명이 돼버렸습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한동훈 당대표 열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네요. 들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썼듯이 장동혁 대표가
2호선 윤민우 같은 사람 써서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하루 전에 얘기해놓고 다음날 나오라고 하고 다음날 바로 제명 결정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요. 전직 당대표를 이러는 것은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나를 찍어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제2의 계엄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한동훈 전 당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 국민과 최선을 다해 맡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처분 신청할 겁니까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 재심 신청은 안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앞으로 한동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죠. 나가서 이제 당을 차리려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부에서 저항을 하려고 해도 이제 뉴스의 초점에서 좀 밀려나지 않습니까? 당에서 제명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 지금 취재 내용이고요. 분당을 하려고 하니 나오는 의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그 분당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바깥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장동혁 체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지방선거에 결국 공간이 열리는 것은 지방선거 때 국힘이 폭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을 때 새로운 이제 지도부나 체제가 만들어지면 이준석 문제도 나올 것이고 한동훈도 다시 끌어안자 유승민 쭉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지금 열심히 야인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새벽에 이렇게까지 기습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잘하는 거예요. 특징이잖아요. 지난번에 김문수에서 그 한덕수 바꿀 때도 기습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했고 지금도 이번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선 초상집이었어요. 초상집 상황이죠. 윤석열이 어쨌든 구형이긴 하지만 사형 구형이 나왔고 한데 본인들의 당원 1호였던 사람이 사형 구형 나왔는데 좀 침묵하고 자제하고 반성해야 되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한동훈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이 이렇게 저질스러운 당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초상집에서 하루 정도는 문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정적 뿌리 뽑겠다고 새벽 1시에 기습적으로 한 이 상황이 참 시간 노리고 한 거라고 보고요.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 억울하겠지만 본인도 한 일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계엄을 막았던 나를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장동혁은 계엄 같이 막았어요. 그렇죠. 네, 같이 본회의장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 투표했었고요. 탄핵도 찬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한동훈과 함께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그냥 자기들끼리 권력 찬탈, 권력 갖기 위한 싸움의 하나를 이렇게 포장해서 한 거지. 좀 보면 수준이 떨어지고 정당 해산돼야 될 정당임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네, 똑같이 당대표에서 쫓겨났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나와서 당 차려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 왜 그러고 있어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새벽에 언론에 결정문을 배포하면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면서요. 한 전 대표 가족이 게시글 작성이 연루됐는데 게시글을 보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비방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동훈이 그때 작성된 명의로 나온 한동훈이 68년생 한동훈인지 74년생 한동훈인지 우리는 모른다.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다. 그러나 실제 제명 여부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런 얘기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하겠지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당원 게시판 사건은 올해 진행되어 온 사건이고 그 사건이 생긴 이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이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유지하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취재하신 바가 있어요? 어렵게 했어요. 아, 예, 들어보죠.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정보를 주더라고요. 우선은 새벽에 왜 급격하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했느냐. 한동훈이 너무 밉상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사에도 안 나온 건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동훈의 주민번호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당에. 그러니까 당도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임을 우리가 확인했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물어봤죠. 저희 민주당이 물어봤거든요. 거기 이제 내부에서는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은 국민의힘 단계 그거 다 실명인데 주민번호 확인 못 하냐? 실제로 가능하다. 실제로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막 이게 뭐 63년 한동훈이야 무슨 몇 년도 한동훈이야 주장하고 좀 있지만 이게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괘씸하다. 이거 빨리 잘라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이게 비공개.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럼 한동훈은 또 물었죠. 여기저기 또. 한동훈 나가서 자기 당 만드냐. 못 만들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봐봐. 대안과 미래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23명이다. 거기에요. 비례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오늘 기자회견하는데 옆에 샀던 국회의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복되니까 이걸 다 하면 25명이에요. 25명인데 지역구 의원 제가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비례는 나가지를 못해요. 비례 25명 중에 비례가 5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딱 20명이에요. 딱 20명이다. 그럼 한동훈도 나갈 거면은 그래도 교섭단체는 좀 만들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20명 중에서도요. 아주 극히 지금 거의 누구는 그래요. 20명 다 안 나갈 것이다. 따라서 다 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너무했다 싶어서 대안과 미래든 입장문을 같이 발표하긴 했지만 한동훈을 따라서 나갈 사람은 없다. 아 그럼 한동훈 지금 여기서 뭐 할 겁니까? 이거 재심 청구도 안 한다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동훈 제일 잘하는 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이다. 한동훈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본인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할 것이다.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까 그래서 가발이 막 벗겨지고 막 그랬었나 봅니다. 마지막 말은 왜 하시는 거예요? 미쳤나 봐 진짜. 아니 한동훈이 왜요? 한동훈 전 화법을 대표의 선택지는 네, 법적 대응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가처분 신청 등인데 이건 좀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장애 정치하는 거 그리고 제3지대 모색 등으로 뭐 압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세 개 다 만만치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이렇게 오겠죠. 장동혁 체제가 이 상태에서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방송국에 웃지 마시고요. 왜 웃습니까? 네. 그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테고요.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럼 지난번에 정책위의장 김도업 의원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집단적으로 사퇴를 하는 순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니까 그 시점까지는 또 기다릴 수도 있다. 자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국힘 내부가 분열되는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기회가 열릴 테니까 그 상황까지는 일단 20명이 지켜볼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참패했다 이제 이러고 나면 그 뒤에 또 책임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의결해가지고 최고위에서 뭐 언제라도 복당시킬 수 있는 게 정당의 당헌 당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잘라내는 것은 장동혁 체제가 존속한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존속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변화 가능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오히려 장외투쟁을 통해서 내부의 20명을 결속시키고 열심히 장동혁과 싸우는 방식. 그래서 오늘 단어 선택을 계엄이다. 윤석열 계엄처럼 장동혁도 계엄을 통해서 한동훈을 잘랐다. 이런 걸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안과 미래는 국민의힘의 이렇게 소장파들로 구성이 된 그런 모임인데요. 여기에는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배준영,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원, 이성건, 정연욱, 조은희, 진종호, 최형두 의원 등등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들 중에서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뭔가 행동한다고 했을 때 같이 나갈 사람은 사실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 보이고 실제 한동훈 대표가 그런 깜냥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위반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윤리 결정에 대한 당 최고위 개최 전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했고요. 실제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그 30명 정도의 그 인원은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해서 실제 윤리위에서 그런 종류의 제명 결정을 뒤집어 엎기라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마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들 성함 쭉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그 네. 대한감 대한가 미래 재미난 게 하나 있네요. 뭐요? 그 배현진 씨는 없네요. 네, 여기 배현진 배현진은 씨는 네. 그러니까 베로미터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풍량계. 홍준표 그 대표한테 영입이 돼서 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 생활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힘 있는 곳에만 딱딱딱 가서 최근에는 한동훈계의 핵심으로 불려지거든요. 그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한동훈 캠프 있었을 때 거기서 수시로 나오는 걸.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 그 위드훈이라고 하죠. 지지하는 네, 분들이 위드훈이. 배현진 의원 엄청 응원해주고 이런 걸 봤는데 왜 여기는 또 쏙 빠졌을까요? 네. 그것도 참 재미난 포인트이기도 하고 저는 이 국민의힘이 황당하고 한심한 게 뭐냐면 이 당원 게시판인 게 뭔데 1년 2개월 동안 이러고 있어요. 아 이게 뭐 되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민생과 연관이 있고 우리 나라가 폭망하게 되고 뭔가 뭐 연관이 있어. 뭐가 이게 당원 게시판 자기들끼리 그냥 꿍짝꿍짝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제명까지 하고 뭔가 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본인들이 주군처럼 모셨던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형 선고 나오는데도 이거 갖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당원 게시판이 본인들의 철학과 여론 조작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면 리박스쿨은 왜 그 수사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리박스쿨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땐 조용하고 여기 단계 갖고만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임세은 선임 민주당 부대변인이 이렇게 국민의힘 문제의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줄 제가 몰랐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있네. 지금 너무 진정성을 그렇게까지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지 안 아니 되지 리박스쿨이나 해결하고 얘기를 하고 단계를 얘기를 하든가. 않나.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쪽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을 축출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판으로 일단 지방선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 측면이 오히려?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단계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단계 문제에서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가처분을 신청해서 이게 징계사유에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누가 그러면은 복당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네. 복당이라는 이벤트를 해내는 한동훈 전 대표 이러면 당 내에서 장악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생기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몰락당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사회생의 조건까지 또 한동훈은 갖췄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국민의힘 얘기 오래 한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그 발언하면서 야 이거 오랫동안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 비밀 누설인데 이 생각이 들던데요. 네. 한동훈 실망하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완전히 자기는 기회를 가지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네, 신지호 전 의원, 한동훈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몰아내고 나면 다음 타자 누군지 아냐? 오세훈이야. 기다려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나장연합이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나장연합을 응원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이 결국은 새벽 2시 반 정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 스픽스에서 정말 제일 빠른 빛의 속도로 여러분들께 속보를 전해드리고 끝난 게 10시 한 30분 정도였는데 실제 그 이후로도 거의 한 4시간가량 특히 윤석열 씨는 한 30분 할 정도로 알았는데 퇴우주술을 1시간 반이나 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바보다. 왜 나를 바보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계엄을 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어제 지기현 재판장이 마무리 소감을 이렇게 밝혔죠. 모든 이들의 협조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 미비한 점이 많았을 텐데 이해 말씀을 구한다. 제일 느려터지게 영토리로 했다고 지금 얘기 듣고 있는 게 바로 침대 재판, 침대 변론이었는데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어제 사형이 구형되던 당시에 윤석열 씨가 지기현 재판장을 바라보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네, 검찰 특검이 왜 내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와중에는 헛웃음을 짓고 크게 웃음을 짓기도 했던 윤석열 씨는 정작 사형이 구형되니 뭐 옅은 미소를 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박억수 특검보도 지그시 노려보고 지기한 재판보도 좀 쳐다본 것 같습니다. 야, 윤석열 사형 구형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던 사람들이 결국 막상 사형이 또 구형되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전한계 씨는 회유와 가족 협박이 있을 거다. 혹은 대법관 자리 준다고 너를 또 회유할 수도 있는데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그 직위원한테 협박합니까? 그냥 민심을 전달할 뿐이지. 회유와 협박. 그래 대법관까지 준다면 누가 주는 거죠? 대법관을 조희대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협박으로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에서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을 완전히 절연하는 것이 국힘에 유리할 것이냐, 네. 윤석열과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대체로 지금 한동훈을 이렇게 제거하는 걸 보면 절연을 하고 한동훈도 제거하는 뭔가 제3의 길을 모색한다는 느낌이 있고 전한길이 저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보다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을 변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느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누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이 유튜브를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인지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윤석열 변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게 더 중요한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한길에 이제 저런 이야기가 반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결국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자기 존재감 드러내고 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지원해달라고 보니 요구를 했다면서요. 네. 그것도 이제 보면은 결국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윤석열을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뿐이지 직위원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내란 재판 지기현 재판부가 언제 선고를 할 것인지도 궁금했었는데 저희는 2월 13일이 아니겠느냐 끝내고 난 다음에 설 연휴를 맞이하지 않겠냐 했는데 2월 19일 날 하는 것으로 오후 3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왜 설 연휴 뒤로 미뤘을까요? 글쎄요, 뭐 설 민심 밥상에 윤석열이 올라가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재판이 의도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맞겠죠. 아마도 뭐 의도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참 아까 뭐 윤석열이 그동안에 그 3년간의 대통령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이 법정에서 있는 시간 동안 헌법재판 시간 동안 거짓말로 계속 일관했잖아요.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도 계속 거짓말 호통치고 화를 냈는데 제가 하나 위안을 한번 받아보는 건 윤석열이 그나마 한 번 진실을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본인 바보라고요. 네, 그러긴 그나마, 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혹시 윤석열이가 사면 또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지기현 부장이 또 어떤 형을 선고할 건지도 궁금했는데 이경 기자가 사면 금지법 관련해서 좀 취재하신 게 있다고요? 네. 국회잖아요. 입법 네. 보니까 사면금지법은 벌써 1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내란 계엄 시작한 거 그 다음 달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26년도 1월이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에 지금 이것이 발의돼서 올라와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우 세고 하나는 조금 이렇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약간 보호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다 설명을 해도 윤석열은 절대 사면될 수가 없다.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윤석열이 그 법정에서 본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웃었던 이유가 나 사면될 수 있으니까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우선 서영교 의원의 발의가 있습니다. 서영교 조금 셉니다. 내란범, 우두머리, 수괴 아니고 내란범은 모두 공무원 다 포함해서 사면 없다, 보수 없다, 연금 없다. 이것을 네. 추진하고 아주 있는 필요한 거고요. 거 아닌가? 내란범 좋다, 다. 좋다. 근데 한정혜 의원은 그래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입법부에서 침해하지 않도록 이걸 또 촘촘히 한번 해볼까? 우선 내란 수괴로 좀
좁혀보고 이 중에서도 이제 군을 동원한 내란 수기를 한번 좁혀보자. 이런 사람은 무조건 사면이 뭐 안 된다는 것보다도 왜 일반 사면은 국회 일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지만 국회 일부 일반 사면처럼 약간 국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요 이거저거 다 해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믿어보도록 하는데, 야, 5천 명이 넘는 우리 동접자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얘기를 해도 한동훈 얘기를 해도 오로지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만 더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데요.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기 박균택 의원 얘기를 도대체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봉욱 끝난 거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네. 이제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봉욱이 던져놓았던 이 카드가 어떤 데는 대통령 의중이니까 반영되어 있는 정부안을 받아들이자, 또는 우리처럼 이렇게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분열상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실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반정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는 것은 집권 여당에서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이 됐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이제 아이고 이제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검찰 개혁도 마무리 되는구나라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집권 여당 또는 이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잘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로감을 우리한테 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도재섭님께서 사면 금지는 당연하고요, 영치금 금지도 추가해 주십시오. 아, 저도 아주 괜찮은 너무 말씀. 저는 추가 또 서영교 의원님께 하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도 집행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와,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사실 끔찍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사형 폐지 국가가 됐는데, 그러나 실제로 민심의 그 밑바닥으로 흐르는 것은 정말로 저 사람이 혹시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적인 건,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제 민심의 한 단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폐지 국가이긴 하지만 집행만 안 했을 뿐이 우리가 사형 선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행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제가 또 어떤 시민분의 재미난 어떤 글을 봤는데, 이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뭐 끔찍하지만 사형 집행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윤석열이 저 법정 와가지고 끼걱끼걱 좁니다. 계속 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면, 야 차라리 영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똑같이 끔찍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제 들었던 직위형 관련된 얘기를 좀 해도 됩니까?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 네. 사형 구형 이후에 실제로 직위원이 이제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2월 19일 오후 3시더라고요. 네. 선고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직위원은 근본적으로 꾀가 있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본인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룸사롱 지금 접대 문제도 있죠. 그것도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면책하는 방법. 두 번째, 지금 이런 소란을 보고 재수한 판사들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하는 걸 보고, 이건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 짓밟았다. 이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지금. 그럼요. 그러면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이거 괘씸죄 좀 적용해서 본인이 무기라고 내리고 싶지만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세는 결정됐어요. 윤석열 편드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법원에서 법정에서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아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럴 때 조희대는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보더라도 사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뭐 계속 그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직위원 부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빙그레 CX 얘기도 그렇죠, 예. 이세훈 부대변인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직위원 재판부 플러스 나머지 사법부에서도 우리들이 그동안 정말로 이 망가졌던 자존심을 일거에 회복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즈와 영국 BBC 등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을 긴급 타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는 무기징역이 조금 유력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제가 근데 약간 우스개로 말씀드릴게요. 무슨 뉴욕타임즈나 BBC가 뭘 안다고 뭐 본인들은 그러면 진짜 무기징역 유력하다고 취재를 어디서 해요? 우리도 취재가 안 되는데 본인들은 어디서 취재해요? 외신 기자들 특별히 대부분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취재하는 것보다 더 소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노영이 한번 믿어볼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고 너 맨날 틀리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맞추는 게 훨씬 많아요. 틀린 거는 많이 맞추죠. 틀린 거는 진짜 이상한 거 정말 그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만 제가 좀 틀리고 나머지는 사실 많이 맞추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를 그렇게 아래로 보지 마시고 믿어보시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 사형 구형 특검도 원래는 무기징역 할까 이런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렇죠. 윤석열 내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양형 참작의 사유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혼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이 어떤지를 형성하고 보여주면 사실은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있다. 특히 지기현 부장은 1심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사형 선고해도 실제 2심, 3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본인은 할 일만 그냥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북부 가면 편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우리는 이 사람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지 않느냐. 당신도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여론을 계속해서 형성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 생각을 분명히 저는 제 내피셜로는 지기현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명절 전에 했으면 이게 회자가 돼서 너무 많은 이슈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고 19일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마치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까지도 자기는 괜히 위험 부담 안고 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선고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판결문에 초안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건을 쓸 때는 기초 사실 이런 거 적어야 되고요. 공소 사실이 뭔지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법조문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확인해서 얘한테 어떤 식으로 판단 내려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써야 되는데 실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거의 대부분 지금 다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갈등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겠죠.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지기현 판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계산기 두드리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룸사롱에서 n분의 1 할 때만 두드리시고요. 이런 재판에서는 두드리지 마시고 우리 민심이 어떤지 우리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만 좀 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또 훌륭한 임세은 소장을 다른 패널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들이 부담이 되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입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준비해놨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 드리고요. 추가로 스픽스 채널 보고 상담받으시고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1670-2571 비교원입니다. 그리고요.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립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민어를 보관하기 좋게 반건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 포장했습니다. 국내산 민어를 깔끔하게 세척하고 손질한 다음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말렸습니다. 이것을 기름 두른 후라이팬이나 석쇠에 올려서 구우면 별미 민어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입에 침이 고여서 제가 광고를 못할 정도인데요. 민어는 정말 맛있고요. 끓일수록 깊이 우러나는 국물 맛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지리 그리고 매운탕으로 아주 제격이고요. 보양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으뜸입니다. 반건조 미나 5마리를 33,000원 초특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툭불 한우 단돈 12,000원입니다. 한우 특불 눈꽃 로스인데요. 최고 등급 한우 중에서도 설기살을 구워서 먹기 좋은 최적의 두께로 썰어냈습니다. 진한 육향과 풍부한 육즙 그리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저희들이 구워놓은 걸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생고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구워 먹기 좋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설깃이라는 부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앞뒤로 직화해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시기 바라고요. 고단백 부위라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최고라고 합니다. 스픽스 공동 구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200g 한 팩이 단돈 12,000원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원희님이 투뿔 한우 군침 돕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검찰 개혁 얘기 맨날 하고 계십니다. 김옥수님, 김민석 총리는 한량놀이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네, 애용이님, 정성호 봉욱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제 광고에 또 호응해 주시는 이진영님, 정식이 나야 되겠네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북극 버들님, 펼치고 말리고 민어구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또 같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면 바뀐다. 우리들의 힘을 믿어보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3,8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도 2,900분이면 나가실 때 좋아요 누르고 나가시면 더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와 오늘 스픽스 구독자 보니까 156만 9,700명인데 이번 하루 이틀 지나면 157만 명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그래도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특이한 현상 경험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